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긴 영상 긴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짧고 굵게 내용을 많이 전하려고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편집자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굉장히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세요? 당연히 저라고 해주세요. 제 영상도 보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친구와 저랑 진짜 팬십으로 보고 있는 유튜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둘 다 팟캐스트 형식의 좀 분량이 긴 영상을 좋아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억났던 거는 그 머니그라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그분은 그걸 좋아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주 보고 있는 거는 보다 과학. 너무 재밌어요 진짜. 원래 과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정영진 MC분께서 능글맞게 진행하시는 거랑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매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같이 떠드는데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3프로TV의 강성용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인도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도를 한번 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갔다 오면은 괜히 그 분야에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컨텐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시청하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그래서 딱 느끼는 바가, 그때 막 이야기하다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봐라 추천을 하길래,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되죠. 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슈카월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은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나요? 저는 하거든요. 광고 영상 아닙니다. 진짜 PPL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면서 하는 거, 사실 이 멀티플레이가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좀 뇌과학적으로는. 근데 전 좋더라고요. 뭐 설거지 할 때든가, 아시잖아요, 막 청소한다든가 막 이럴 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를 틀어놓고 하는 걸 좀 좋아해서 나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게 여러분들도 그냥 느긋하게 틀어놓고 딴짓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좀 몇 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일단은 대화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주제 없이 떠드는 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만담꾼도 아니고 에피소드를 잘 푸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질문을 주면 답변을 하는 능력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을 만한 질문들을 좀 추려서,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론이 길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길었습니다. 애교로 봐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러하여 오늘은 스피치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제가 일종의 Q&A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굉장히 많이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들어보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스피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순간이 궁금해요. 지금 스피치 직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예전엔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어떤 상황에서 나 이 직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를 주셨네요. 저는 스피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처음엔 전혀 없었습니다. 말을 잘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했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인관계가 엄청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막 영화와 같은 구조로 말을 진짜 한마디도 뻥끗 못했던 사람이 이런 전문 분야가 되면 참 멋있긴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우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고, 나름 유머 코드가 아예 없진 않은 편이긴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를 지금에 비해서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발표를 진짜 못했어요. 첫 번째는 발표. 그건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래 또 남자들이 SC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센 척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막 학창시절 호르몬이 미친 듯이 날뛸 때니까,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국어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를 읽는 시간, 저희 학교가 웬만하면 그렇게 읽으라고 시키진 않았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좀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몇 명을 지목해서 교단 앞에 나와가지고 읽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처음 스피치 무대였던 거죠. 제 데뷔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딱 시키는데 이 SC 본능이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저를 지배해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막 떨린다고 하는데 너 안 떨리냐? 계속 숨겼죠. 미친 듯이 숨겼죠. 나 안 떨린다. 이것 때문에 야 초짜냐 이런 것 때문에 왜 떠냐 이러면서 막 센 척을 한 거예요. 막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하다가 나갔는데 와 아시잖아요. 같은 반 친구여도요 무대에 올라간 순간 친구가 아닌 청중이 돼버리더라고요. 서로의 캐릭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적 와 그 눈빛.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손 벌벌 뿐만 아니고 막 말하다가 호흡이 딸려가지고 뭐 어찌 이런 것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개망신 당했죠. 친구들이 긴장 안 한다며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아직도 육체를 지배해서 나 긴장 안 했다. 그냥 호흡기가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 이후로 저는 발표를 많이 못한다는 걸 인지를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능력이 향상되는 걸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의식적 무능,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상태. 제가 그랬었던 상태였던 거고 다음 단계가 의식적 무능이래요. 그러니까 즉 제가 그때 발표를 처음 함으로써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의식적 유능,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 그리고 무의식적 유능, 이게 마지막 단계죠. 마치 따지면 운전을 아예 할 줄 몰랐다가 운전을 내가 못한다는 걸 알다가 이제 운전을 신경 쓰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드라이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4단계 원칙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끼게 되면서 좀 일종의 수치심 그리고 공포감. 근데 그러면서 조금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도 이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피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가 발표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건 확실히 직업적으로 많이 늘긴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나랑 친하지 않은 불편한 아니면 특히나 이제 공식 자리, 공적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뭐 친구들 만나면 완전 그냥 날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한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편한 사람만 만나고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무조건 멀리 배척하고 좀 더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스피치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이만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개꿀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영역에서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봤을 때 직업을 그때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피치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던 계기였었고요. 스피치 직업을 선택하게 됐던 건 제가 원래 스피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닌데 원래 예전에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노래를 처음엔 하고 싶어 했는데 노래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하다가 포기를 했고 실용음악으로 작곡을 전공하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방법을 몰랐고 그만한 열정도 없고. 근데 이제 무대에 서본 놈들은 이제 또 무대의 맛을 못 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나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번아웃과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그때 그냥 운동을 할까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형도 운동을 잘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쪽 종사하기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또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여러 분야로 저희 근처에 좀 체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경호학과를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대에서 본 사람은 무대 밑에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이제 음향 알바를 하고 있다가 아는 선생님이 음향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그때 야외 무대에 나가가지고 뒷정리하는 그런 음향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전 그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무대 밑에서 멋있게 공연하고 있는 가수들과 음악팀을 보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향수병처럼 나도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덜 들었어요. 좀 무서웠나 봐요. 내가 음악을 너무 못하니까.
근데 들었던 생각이 거기서 무대를 진행하고 계셨던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그 형님께서 와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막 하는데 그게 되게 뭔가 자꾸 머리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저 직업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행사 MC인 거죠. 저 직업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님께서 저한테 제가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너 마이크 한번 잡아봐. 이 멘트 그대로였어요. 제가 무슨 지금 덧붙이는 말이 아니고 되게 무슨 자네 뭐가 하고 싶은가? 만화 대사처럼 저 농구가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마이크 한번 잡아봐. 이렇게 말하길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무서워서 뺐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꾸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도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하고 싶다 하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은인이신 게 알겠다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무대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보조 스텝을 하면서 내가 하는 무대를 계속 같이 옆에 있어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서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죠. 저도 뭐 근데 말하고 보니까 그때 난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 일도 제대로 못했고 혹시 남자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서 좀 사람이 좀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땐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대를 막 보다 보니까 그분의 패턴도 어느 정도 보게 됐는데 지금은 더 잘하지만 그때는 그런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서 이렇게 MC 진행, 무대 진행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형님께서 대학교 출강 강의를 하고 계셨던 상태에서 그때 레크레이션 학과 수업이었고 한 대학생이 한 4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형님과 누나였던 거죠. 형 누나. 근데 그분들 앞에서 갑자기 얘 레크레이션 준비하는 애예요 이러면서 너 나와서 뭐 해봐 이러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했고 근데 개그맨들이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그 박상철 씨의 무조건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반응이 뭐 어땠겠습니까? 그냥 안쓰러운 존재처럼 쳐다봐주면서 웃어줬죠. 귀엽다 생각해주면서. 근데 그 식은땀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때쯤부터 내가 이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렇게 스피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는 처음에 무대 MC 쪽을 꿈꿨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김미경 강사님이던가 김창호 교수님이던가 뭐 이런 분들의 강연 그때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자와 메신저와 강의자 약간 이런 진로의 방향이 지금은 좀 정리가 되는데 그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나도 저런 게 좀 되고 싶다. 저만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독학을 했어요. 한 4년 5년 정도 독학을 했었고 그때부터 혼자만의 방식으로 뭐 스피치 연구도 하고 했다가 그 이후에 필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리포터든 아니면 다른 무대 진행이든 강의를 하다가 한번 잠깐 저만의 또 준비 시간을 갖고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이제 일을 하고 뭐 이랬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전에 스피치의 중요성은 지금과 좀 다른데 예전에 스피치를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중요성은 사실은 그냥 철저히 내 꿈만을 위해서랑 내가 무대에서 좀 더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컸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스피치의 중요성 요즘 깨닫고 있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스피치가 저는 사실 제가 스피치 코치라고 했지만 저의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치 그런 거죠. 포토샵을 다룰 줄 안다. 그러면 뭐 포토샵으로 어떤 걸 만드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뭐 아트 디렉터로도 나아갈 수 있고 컨텐츠 기획자로도 나아갈 수 있고 뭐 잡지를 운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중심 뿌리를 두고 많은 걸 파생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스피치가 사실은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분야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들처럼 더 들어가면서 평생 직업으로 꿈꿀 거냐 그것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쯤에 깨닫는 스피치의 중요성은 그냥 발표하는 남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의 겉테두리를 뛰어넘어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람의 심리, 무의식적인 심리 반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설득법, 타인에 대한 관심법,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이 엮이다 보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뭐 제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면서 점점 외연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의 중요성 뭘까 생각해봤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이 스피치는 어쨌든 일 때문에라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했어요. 처음엔 막 난 사람이 너무 좋아 I love you people 막 이러면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관심이 막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했는데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가령 최근에 미용실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미용사분께서 저를 이렇게 샴푸질을 해주고 어디 더 간지러운 데 없냐고 물어봐주고 지압을 해주고 이러는 그 과정, 그리고 건물 인테리어를 보는데 뭐 검정색, 회색에 비친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무드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 이 업체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좋은 선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자면 내가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고객이 무엇을 원해야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 관점을 비교적 더 놓치지 않게 되는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치의 중요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말할 때 자신감이 없고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큽니다.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일상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의 총량을 늘려야 된다 생각해요. 말하기의 총량. 그래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질문하는 능력과 리액션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이걸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대화라고 하는 게 질문에서 반 이상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질문만 정말 잘해도 대화는 반 이상 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떨어졌던 능력이 대화였었는데 그걸 이제 후천적으로 키운 케이스예요. 훈련을 좀 하면서. 근데 그때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좋은 건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 그리고 반응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칭찬, 관심이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싫어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냐? 보면은 세상에 좀 단서가 많아요.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튜브 같은 거에 뭐 재밌는 예능이던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좀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는 거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인터뷰어들이 질문하는 것만 봐도 질문의 능력이 생각보다 수준 높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말 붙이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이게 되게 좋은 게 매너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택시를 탄다 쳐도 내릴 때 안녕하세요,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 말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철저히 저 자신이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님한테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별거 아니지만 약간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사님이 사실 좋겠어요. 안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첨이 아니라 알랑방구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해할까, 어떤 말을 들으면 좀 감정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연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세상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하고 되게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마더 테레사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엄청 불쾌하게 행동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을 좀 붙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친구, 가족이 제일 전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안 되는데 뭐 가까운 친구와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런 사소한 습관이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맨날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다가 전화 통화든 그날 한 번만 질문 한 번 던져보는 거, 그런 거 하나만 해보세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말하기가 많이 느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결국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발성 발음이 그냥 좋다 이런 개념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성 좀 무너지면 어때요? 물론 발성과 말하기 같은 게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럼 뭐 예를 들어 목소리 좋은 사람만 말을 잘하면 모든 세상의 업무를 성악가만 하게요. 하나의 무기인 거죠. 그것보다 근본적인 무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은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해야 할까. 근데 재밌게도 어느 날은 운전을 탁 하다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은 요놈 봐라, 너 딱 걸렸다 이러면서 한치도 안 비켜주려고 하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탁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비켜줘야지 이렇게 나이스해지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놈 봐라, 너 딱 걸렸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삶에 치이고 너무 바쁘고 이럴 때,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스트레스, 세상에 나라는 것만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는 사람 마음이 잘 안 보여요. 저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내면의 대화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고객센터와 응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한 케이스예요. 그 상담원이 컴플레인, 좀 불만사항을 말하니까 그거는 저희 회사 운영 정책상 어려운 거고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러면 어때요? 더 막 끌어오르잖아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누군지 몰라.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엎친 데 덮친 격 또 싸우니까 결국 상담사도 손해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마더 테레사가 아니니까 모두에게 할 수 없지만 좀 전략적으로 하자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고 상대방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은 좀 생각보다 단순한 답이 나온다? 뭐였을까? 그러면 제가 막 지금 이렇게 했고 이렇게 몇 번이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죄송하지만 저희가 언제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은 좀 뒤로 미루고 그러셨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거 몇 번이나 했으면 그 사용하시는 시간에 그 노력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해드릴 순 없지만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신경 쓰도록 한번 이야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이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먼저 상대방 마음을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랬었던 이유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 정책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이럴 때보다는 이럴 때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만 해도 문제가 좀 더 현명하게 풀린다. 마치 약간 병법, 손자병법 싸우는 방법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말을 목소리와 발음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도 멋있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배우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은 직업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그거는 잊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밌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본 영화나 읽은 책 중에서 스피치에 관련해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나요?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얻은 인사이트가 궁금해요. 최근에는 되게 좋았던 책은 제임스 보그라는 저자의 설득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이 엄청 말 그대로 디테일해요. 그래서 좀 전공처럼 제대로 뭔가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예시도 많고 예시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시가 많아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책 좋았고 설득의 심리학도 너무 좋았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은 마케터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개인적으로 스피치 실력을 키웠었던 것 중에는 많은 도움 받았던 건 카피라이팅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 대전 이런 책이던가 아니면 무기가 되는 스토리 약간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기획 관련된 책 그리고 카피라이팅 관련된 작품들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를 좀 더 좋아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좀 더 좋아하겠다 이런 걸 생각해내는 그런 센스가 늘어서 전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인상 깊다 생각이 들고요. 영화? 요즘 영화를 안 보네. 삶이 약간 퍽퍽해졌나? 요새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영화가 안 땡기네. 원래 약간 뭔가 영감 받고 싶고 번아웃 올 것 같을 때 영화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영화를 안 보네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넷플릭스 드라마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굿플레이스. 전 굿플레이스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스토리인데 반전 요소도 많아서 재밌었고 거기에 있는 스토리 라인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인에 대한 거 스피치에도 그게 영역이 있으니까 스토리 라인에 대한 거 공부하다 보면은 드라마랑 작품 보는 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진행될 것 같다 생각하다가 그 구조를 되게 잘 짜임새 있게 짜면은 재밌고 또 와닿고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 천천히 볼라 했는데 몰아서 거의 한 번에 거의 다 본 느낌?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굿플레이스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요즘 영화를 안 보네. 애니메이션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책은 그래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사실 책은 스피치 관련된 책보다는 요새 좀 다양하게 읽고 있고, 요즘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거던가 제가 모르는 분야의 책들을 좀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한국 작가가.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문학의 중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저는 되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좋게 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독서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꾸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는데 말끝을 확실하게 연습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성을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다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먹듯이 하는 발성, 이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작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작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원래 그냥 물리 법칙이 점점 작아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페이드아웃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소리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건 오히려 음악적인 리듬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다가 이렇게 점점 먹어 들어가는 느낌은 좀 소극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소리를 먹진 말고 뱉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막 저 그렇게 말해서 끝까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뱉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작아지긴 하지만 끝까지 먹듯이가 아니라 먹듯이 하지 않고 이렇게 뱉는다. 이 뉘앙스를 찾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는 습관 때문에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설득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되게 좋은 문구가 있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레코드 트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딴 생각, 이게 지금 다른 영상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듣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습관도 생겨버리고, 이러면 대화할 때 좀 짜증나죠. 좀 짜증날 수 있어요.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걸 먼저 습관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이거는 습관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일단 들으면서 그치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해야지만 말하기가 훨씬 더, 대화가 훨씬 더 편해지고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다 들어주고 그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또 끊고 있구나, 또 하고 있구나. 그럼 처음에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보면서 말을 해보고, 신경 써보면서 말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땠냐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깨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적어지면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겸손이, 억지로 겸손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내 주제를 알면 겸손해지더라. 이게 제가 되게 많이 제 자신에게 항상 이 교만한 놈, 이 건방진 놈,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진짜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의 상태, 나의 둘러싸고 있는 삶의 방향들을 관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도 잘 못하는, 모두가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같이 좀 동기부여 받고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번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좋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대답하기 어렵지 않았다?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좀 스피치 뿐만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또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에 일일이 대답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읽기는 다 읽거든요. 다 최대한 읽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추려내면서 좋은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